이게 막 심장이 엄청 떨리네요. 듣고 있을 때는 굉장히 와 S팀 대단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I팀 한다고 하니까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막오 가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네 여러분 제가 긴장을 많이 해주셔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싸이 I팀 사이렌 조입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김주연, 김주희, 유현수입니다. 네 넘어가세요. 저희는 총 이제 한 명씩 이제 하나를 담당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는 인공신경망을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텍스트를 위한 인공신경망으로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신경망은 그 생물학적인 그 저희 뇌 속에 있는 뉴런 세포를 모방하여서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뇌 속에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를 모방한 알고리즘인데요. 우선 저기 글씨가 아마 다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수성돌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체, 그 다음 추삭돌기, 그 다음 축사끝 가지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수성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인 거를 세포체에서 합치고 그리고 그거에서 추석돌기를 통과하면서 이 정도 자극 이상이면은 나는 이 자극을 전달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인공신경망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저렇게 입력층에서 받고 그걸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층으로 나가는 식으로 인공신경망이 작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 이 알고리즘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머신러닝계가 들썩했어요. 미쳤다. 이런 드디어 세포를 모방하는 알고리즘이 나왔구나. 우리는 이제 정말 엄청난 막 호황을 맞이할 거다. 하지만 그 얼마 안 가서 XOR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걸요. 그래서 이제 쇠락기를 맞이하다가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신층 신경망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까 방금 설명 들었던 인공신경망이랑 다르지 않는데요. 그냥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은 거예요. 여러 개 쌓아서 이제 입력층을 통과하고 응립층을 여러 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층 아까랑 비슷하게 통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아까 한 층이었던 인공신경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것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학습을 해버리게 되면은 과접합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폰트가 잘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규제 방법을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드롭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보통 저희가 입력층, 응립층, 출력층 이렇게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접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립층의 여러 포인트들을 한두 개 학습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접합의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주희입니다. 저는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밀집층이었는데요. 밀집층은 입력 개수에 맞게 가중치 배수를 주고 거기에 절편도 해가지고 총 한 개의 출력을 뽑아냅니다. 다음엔 합성곱층인데요. 얘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위한 인공신경망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 합성곱층을 새로 도입을 하는데 얘는 이제
입력 개수만큼 가중치를 넣지 않고 그거보다 좀 적게 만들어서 가중치랑 절편을 더해서 한 개의 출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합성곡 신경망인데요. 저희가 합성곡 신경망은 필터라는 거를 넣게 되는데, 필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도장 같은 거예요. 이 배열에 도장으로 이렇게 가중치를 찍어가지고 좀 더 작게 유용한 특성을 뽑아내는 건데요. 여기서 이 도장을 필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패딩인데요. 패딩은 이제 그 배열 주변에 가상의 원소들을 넣는 건데, 여기 그림에 넣은 거는 세잉 패딩이라고 해서 주변에 0으로 그 원소를 대입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패딩은 왜 하냐면 이미지를 이제 필터링을 할 때 그 주변의 그 정보들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풀링인데요. 풀링은 필터링을 해서 특성 맵을 뽑아내는데, 이 특성 맵의 크기, 가로 세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보시면 앞에서 사용한 이 필터는 가중치가 써져 있는데 풀링은 가중치가 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 값을 뽑아내는 최대 풀링이나 아니면 평균 값을 뽑아내는 평균 풀링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의 예시는 흑백 이미지를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로 나타내는데 4x4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옆에 주변에 패딩으로 주변 정보를 소실하지 않기 위해 쌓아주고, 그 다음에 필터를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합성곱층해서 특성 맵을 뽑아내는데, 얘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4 곱하기 4 곱하기 3의 이제 특성 맵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풀링을 이용해서 그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얘를 출력층에서 뽑을 때는 1차원으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1차원으로 펼쳐서 출력층으로 뽑아냅니다. 전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위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먼저 텍스트 데이터는 자연어와 인공어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연어는 한국어나 아니면 영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언어를 의미하고, 그리고 인공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면 에스페란토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주로 자연어를 다루고, 자연어를 다루는 거를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해서 NL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의 한 80% 정도가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는 순차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 데이터는 그 데이터들의 순서에도 의미가 존재하는 데이터로, 이후에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RNN을 사용해서 현재의 데이터가 그 이후의 데이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에 같은 경우에는 모호화, 그리고 같은 뜻과 다른 말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문장이 가능합니다. 여자가 김치를 어떤 남자에게 집어 던지고 있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김치로 때리고 있다. 여자가 김치로 싸대기를 날리고 있다. 여자가 배추김치 한 포기로 남자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다양한 문장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이거를 같은 의미로 인식해야 돼서 모델에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의 가공은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토큰화를 시키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는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별표라던가 아니면 물음표 이런 특수기호라던가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거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어를 제거하게 됩니다. 불용어란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소문자를 통일합니다. 주로 소문자로 통일을 하는데 소문자와 대문자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다른 스펠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는 표제어와 어간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 데이터 토큰화는
글자로 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이 다루기 위해서 숫자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저기 보이시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접근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망은 피드포워드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피드포워드란 인공지능 뉴런이 어떤 계산을 통해 계산을 하고 그 출력이 앞으로만 전달되는 것을 피드포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순환신경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순환신경망은 입력에 대한 출력을 앞으로만 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양이 띄게 됩니다. 다음으로 케라스에서 지원하는 순환신경망 레이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레이어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9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심플 RNN 레이어입니다. 심플 RNN 레이어는 그냥 가장 간단한 RNN 레이어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냥 입력이 들어가고 그게 계산을 통해서 출력과 함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출력이 2개가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으로 LSTM 레이어입니다. 기존의 심플 RNN 레이어는 레이어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데이터가 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LSTM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레이어입니다. LSTM 레이어가 나왔을 때 그때는 하드웨어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요. 근데 LSTM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 레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룹 레이어는 그냥 LSTM을 조금 더 연산량을 줄인 레이어여서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임 디스트리뷰티드 레이어입니다. 타임 디스트리뷰티드 레이어는 저 순환신경망의 각 층의 시간축에 대해서 각각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역전파를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각 축에 덴스층을 연결한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바이다이렉셔널 레이어입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텍스트 데이터를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이다이렉션 레이어를 사용하면 양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계산해서 이전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RNN 레이어는 케라스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베이스 RNN 레이어는 케라스가 이전에는 원래 그 각각의 RNN 셀에 대해서 그 셀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그냥 베이스 RNN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모델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저 메서드가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셀을 직접 만들어서 구성하게 되면 CUDNN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UDNN을 사용해서 더 잘 학습시키고 싶다면 그냥 베이스 RNN 레이어를 쓰지 않고 그냥 기존의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트 LSTM 레이어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이미지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셨는데요. 이 모델은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LSTM을 적용시킨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그냥 단순히 행렬곱이었던 연산을 합성곱으로 만들어서 GPU가 더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게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요즘에는 CV와 NLP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V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NLP에서 사용되고 그 반대 경우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두 개가 섞이는 경우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RNN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어 모델은 사실 RNN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모델들이 발전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세 가지는 확률 기반으로 한 그냥 단순한 모델입니다. 먼저 유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이 있을 때 그 단어들의 개수만 세가지고 그냥 그 단어가 나올 확률만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니그램은 그냥 언어 모델이라고 조금 부르기 애매한데, 그런데 앵그램부터는 그 이전의 단어를 연관지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크네스9라는 모델은 예를 들어서 ABC라는 세 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나온다고 할 때 A, B 다음에 C가 나올 확률이랑
그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올 확률.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RNN입니다. RNN부터는 인공신경망을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적용하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RNN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RNN에 대한 소개는 앞서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RNN과 어텐션이 같이 사용된 모델입니다. 어텐션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RNN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앞쪽에 있던 데이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텐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모델이 필요에 따라서 그 앞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서 다시 그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나온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연구진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의 연구원들은 텍스트 데이터는 당연히 앞선 단어가 뒤에 단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기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텐션 모델을 사용할 때도 RNN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근데 구글 연구진들은 이거를 그냥 RNN에 빼고 학습시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들입니다.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이렌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없으시면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